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5%입니다. 누군가가 연 5%를 넘게 나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거의 사기인데 나도 그 철학을 안 지킨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나의 이복 오빠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20억을 빌려가고 난 후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꿀떡 제안을 받았습니다. 30억을 더 빌려주면 50억에 100억이 되는 토지를 주겠다. 남에게 빼앗기느니 원래 상속자였던 동생들에게 주고 싶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복 오빠한테 돈을 못 빌려줘서 잠깐 눈에 콩깍지가 끼신 것이었죠. 그런 엄마 등살에 우리 오남매는 각자 큰언님은 집을 팔고 막내 동생은 전세를 빼고 나는 회사 당자를 긁어서 현금을 현재가치 50억의 돈을 1, 2차로 마련하여 이복 오빠한테 전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그 50억의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형제 모두가 고꾸라지는 아주 위험한 인생이 되는 짓이었지만 20년 전에 아버지가 남기신 15만 평의 재산 중 불과 5천 평인 10억 상당은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재앙은 그릇은 작은데 담는 것이 지나칠 때 일어납니다. 엄마는 아들 사랑병에 백치미까지 있으신데 동생은 허세가 심하고 어리석기까지 했지요. 즉, 큰 돈을 받아서 신세진 형제를 챙길 그럴 그릇 자체가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시작은 얼마 후 우리에게 5천 평 준다던 그 토지를 그 생내적인 악마 장선처가 레미콘 공장에 배짱 좋게 팔아지운 데서 악연은 또 깨어났습니다. 악마 장선처는 우리 식구가 엄마부터 동생에 이르기까지 어리석은 데다가 허세까지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에 늘 걱정하던 일이 터진 것 같아서 바로 귀국해서 이복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며느리에게 레미콘 공장 땅 파는데 동생들과 상의라도 하라고 했지만 그깟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무슨 상의를 해요? 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나는 절실하게 우리 형제가 20년간 모은 돈을 어렵게 장만해서 드린 것이니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내 며느리가 네 발가락에 낀 때만이나 한 여자냐? 당장 이혼시키고 싶은데 손자가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학교 선생님인 며느리를 내 발가락에 낀 때로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순간 의외로 저도 놀랐습니다. 그날 나에게 추궁을 받은 장선천은 아주 엷은 미소를 띠는데 무당 얼굴에서나 느끼는 그 기에 소름이 다 돋았던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 후 갑자기 장선천은 내 엄마와 팔짱을 끼고 동네 방네 엄마가 가시는 길 안내를 다 하고 남동생한테는 회사로 자주 찾아가는 형제 이간질이 시작되었죠. 그런 결과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멀리 하더니 기어코 저는 회사에서 동생한테 잘려서 제 책상까지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회사 주식 90%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가 동생한테 대표직 넘겨주라고 한국 올 때마다 뽑겨서 대표직만 넘겨준 회사이지요. 동생이 장선처가 있으니 이제 네가 필요 없다고 나에게
해고 상처를 준 뒤부터는 늘 장손처가 동생과 같이 영업도 나갔습니다. 동생만 장손처에 세뇌당한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닥친 애구는 장손처가 백치 엄마를 앞세워 고향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추켜 세우고 할머니가 아들을 하나 잘 둬서 아주 큰 돈 벌어 출세해 사장이 되었대요. 그런데 일본 딸려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 국제 사기꾼이라네요. 그러니 일본 딸년이 와서 우리에게 돈 꿔줬다는 등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할머니?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엄마는 장손처가 떠벌려주는 아들 자랑에 감동까지 받아 딸이 국제 사기꾼이 되어도 나 몰라라 엄청난 자기 얼굴 침뱉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소문은 훗날 우리 형제 모두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운명하기 전에 조용히 나를 불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미움은 사라졌지만 나에게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 늘 삶의 희망이었던 동생에게 희망의 끈을 놓았을 정도로 큰 과거 일이었습니다. 보통 집 엄마들은 제가 정말 사기꾼이라도 그런 소문을 내지는 않지요. 오히려 그런 소문이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보통 집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장손처는 이런 엄마와 동생의 허세가 있어서 형제들 좀 이간질 좀 시키면 5,000평을 쉽게 다시 뺏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장손처의 허언으로 비행기에 올려진 출세한 소문의 미천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 척이라도 해주고 있는 동생도 머지않아 다 뺏겨 형제 모두에게 아주 극심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도 저는 쉽게 눈에 들어오는데 엄마나 동생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게 슬펐습니다. 저는 동생이 장손처에게 5,000평을 도로 다 뺏기기 전에 제발 내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해서 몸이 달았습니다. 동생한테 2,000평, 나한테는 3,000평 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속과는 다르게 등기를 남동생 혼자 5,000평을 받아 역시 나 몰래 장손처에게 가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보낸 돈 38억 당좌수표를 돌려막고 자꾸 연장하면서 1년이나 죽도록 버티면서 보니 엄마와 동생은 남들 앞에서 큰 돈을 벌은 재벌처럼 허세를 떨면서 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단 꿈에서라도 나의 애로사항이나 누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신경세포 그 자체가 안 보였습니다. 애가 너무나 다른 나는 엄마를 찾아가 남에게 빌린 돈만이라도 돌려주게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내 예감대로 장손처에게 얼마나 세뇌가 되었는지 내가 일본서 돈 언제 가져왔니? 나는 네가 돈 가져온 거 본 적 없다. 아이고 엄마 왜 그러세요? 그 돈 다 내 아들이 번 돈이야. 네가 왜 와서 떠들어? 일본으로 가! 엄마 내가 배낭에다가 일본서 메고 온 엔화를 여기 거실에서 우리 식구 다 모이고 인삼집에서 와서 원화로 바꾸었는데 엄마도 직접 보시고 왜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 땅에 가처분할 거예요. 내년이 다 그럴 줄 알고 장손처가 동생 땅에 먼저 가처분해 놨다. 재판하거라. 내가 재판장에 나가서 너 일본서 돈 가져온 적 없다고 증언할 테니까 나 먼저 감옥에 잡아 넣어.
우리 집 식구는 법을 잘 모르는 백치들이니 모두 장선처의 농간이었고, 어리석게도 자기 친누나를 사기꾼이라고 공격하고, 거기다 엄마가 주변이 믿게끔 거들고, 장선처가 종가로서 온 동네에 나팔을 불어대니 나는 꼼짝없는 국제 사기꾼이 식구들에 의해 되어졌습니다. 이튿날 그래도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 형부를 찾아갔습니다. 형부, 내가 일본서 지인들한테 빌린 돈 때문에 정말 큰일 나게 생겼으니 형부라도 좀 도와주세요. 아니 처제, 쪽벌이 돈을 먹지 않으면 누구 돈을 먹어? 이런 좋은 기회에 쪽벌이 돈 안 먹으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할 것은, 큰형부 그 말 한마디에 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형부랑 말을 섞지 않습니다. 힘없이 천근만근 다리를 끌고 일본으로 돌아온 나는 빌린 돈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를 주게 되었고, 나를 도와준 지인에게 미안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채권자 회사에 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태어나서 무릎을 다 꿇어보고 참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서 3일 동안이나 누운 채로 단지 동생 허세 떠는 것 뒤에서 받쳐주기 위하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금 이 사정이, 그리고 그냥 그분 딸이라는 게 싫었고, 부끄러운 동생의 누나라는 현실이 진절이 나도록 싫었습니다.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던 중 어느새 내 손에는 나도 모르게 자살명소 아오키가 하라라는 책을 구해서 들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빚쟁이한테 맞아 죽어도, 내가 감옥에 끌려간다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엄마나 동생에게 내가 죽으면 조금은 미안해 할까? 그렇다고 내가 재판을 걸면 동생은 엄마를 증인으로 위증을 시킬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에 환장을 해도 엄마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허세의 눈이 먼 제 동생의 정신이 삐뚤어진 것이지요. 장손처의 더러운 방법에 걸려든 게 허세 때문에 걸려든 것입니다. 며칠을 곱씹어 보아도 엄마가 백치기가 있어 조정을 당하시는 것인데, 내가 돈에 눈이 뒤집혀도 부모를 감옥에 넣는 인생을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한숨을 한 번씩 쉴 때마다 히히히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헛소리가 다 들리나 하고 다시 들어보니 내 침대 발 밑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숨어서 히히거리는 것입니다. 붙잡아 일으켰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엄마 한숨 소리가 되게 웃기다고 하면서 까르르 넘어가도록 웃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해맑고 티 없이 웃어대는 아들 양보를 비벼주면서 문득 내가 이걸 놔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제서야 조금 제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아들이 고아로 불쌍하게 살아갈 것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기운을 차리고 회사에 출근한 나는 더 이상 회사 당자 수표를 돌려막을 수가 없어서 제가 경영하던 무역회사는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당자 수표 보험이라는 게 있는 것도 저도 그때
처음 알았지요. 나도 몰랐는데 제가 운영하던 무역회사에 일본 고모님께서 부도보험을 들여놓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절묘하게도 신의 가호 아래 아무도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보험금을 타서 당자수표 원장을 모두 회수하여 지금도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적절적기에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와서 까르르거려 제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자식은 꼭 있어야 하나 보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회사 부도보험으로 당자를 회수하고 남은 돈으로 동경의 불고기집 식당을 점장을 하나 두고 차렸습니다. 한국 본사까지 나가도 경기가 나서 친정집에서 안 자고 호텔에서 묵으면서 일 보고 가끔 친정언니 만나서 식사하고 동경으로 돌아오는 게 전부였지요. 한 번은 언니한테 친정 소식을 들으니 내가 동생 일본 거주 비자를 죽였다고 동생이 엄마한테 일러서 엄마가 노발대발 저를 동생 비자 죽여 친동생 가족들을 다 못살게 만든 년이라고 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아주 진력이 다 났습니다. 내 회사 부도는 동생 때문에 나서 공중분해되었는데 회사가 있어야 비자도 나오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잊고 싶은 어머니와 동생을 안 본 지도 6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동생 친구가 동경에 있는 제 불고기집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즉 동생 회사가 장손처에 의하여 5,000평 등 재산 다 넘어가고 부도가 나서 쫓긴다는 것이었죠. 이거저거 따질 정신없이 아주 어린 아기 조카들과 그래도 노모가 생각나서 그동안의 미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니 일단 동생 가족 5명을 전부 우리 집을 제공하였습니다. 나는 동생이 살 기반을 장손 처 때문에 잃어서 그래도 동생과 엎어지고 자빠졌던 장손 집을 언니랑 같이 방문했습니다. 장손 처는 우리를 보고 그냥 112 범죄 신고를 하여 백차가 2대에 파출소장까지 왔을 정도로 지방에서는 유지였습니다. 우리 집 형제를 장손처는 늘 가축으로만 생각했지요. 파출소장이 나한테 백차를 타라고 하여 저는 그분 썩은 정신에 정말 놀랬습니다. 파출소장님, 지금 우리가 백차 타기 이전에 질문 좀 하나 합시다. 그러시지요. 우리 여자 3명이 술을 마신 명정자도 아니고 또 손에 무기를 드는 것도 아닌데 백차가 한 대만 오면 충분하지. 왜 2대씩 끌고 오신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네? 혹시 신고자가 지역 유지라서 그런가요? 국가 세금을 너무 막 쓰시네. 우리 신고자의 고모들입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요. 언제부터 파출소 소장이 남의 빚쟁이 쫓아주는 일도 다 합니까? 파출소장은 자기들도 지역 유지 눈에 나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진정서 내지 말아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유전자 자체가 악마인 장선처는 우리 3사람을 112 신고 접수 근거와 허위 진단서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가처분을 했을 정도입니다. 50억의 거금,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부도를 막아준 우리 형제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다 한 장선처는 악마도 무서워서 피해갈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악마 장손자가
종중돈을 몰래 먹기 위하여 소송 사기를 쳤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입니다. 재벌은 개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체면 유지를 위하여 폼 잡는 사이 가까운 가족이 보이지 않는 데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자기 스스로가 어려서 가족들의 희망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은 인식한 적은 있나요? 그런 형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있나요? 혹시 당신은 영원히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